귤 껍질은 과육보다 껍질에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이 비타민 E, B군 그리고 엽산이 더 풍부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귤청에 생강을 넣어주시면 참 좋아요. 깨끗이 닦은 귤 껍질 안쪽에 붙어있는 이 내과피를 깨끗이 손질해서 그늘에 잘 말려서 끓는 물에 생강을 함께 달여서 귤 생강차를 먹게 되면 굉장히 훌륭한 건강차가 돼요. 생강의 매운 성분인 진저롤과 비타민이 풍부한 귤이 이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폐를 촉촉하게 해서 기침을 먹게 해서 면역력도 강화시켜주는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귤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견과류예요. 이 견과류는 흔히 아는 장수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귤과 함께 먹게 되면 각종 성인병 예방과 면역력 강화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해요. 견과류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여주는데 귤이 풍부한 무기질과 비타민이 신진대사 촉진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견과류의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대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견과류와 함께 귤을 섭취하면 아주 좋겠죠. 그러면 귤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자,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제철 과일로 나오는 귤 요즘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저도 귤을 너무 좋아하는데 달콤하고 맛있는 귤도 우리 잘 알고 드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냥 매일 드시던 대로 귤 한 박스 딱 시켜서 하나씩 계속 까서 드셔도 되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 몸 건강에도 도움이 별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의사분들께서 추천하는 귤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귤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또 귤과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 그리고 귤을 오래 보관하는 법까지 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귤에는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귤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첫 번째, 귤의 효능은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줄 알았죠? 그건 아니고요. 귤의 효능은 뼈 건강에 너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소리지? 병원에서 골다공증 검사하시면 골밀도 수치가 점점 낮아져서 걱정이시잖아요. 의외로 잘 모르시는데 귤이 골다공증 예방에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돼요. 근데 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멸치나 우유가 아닌 귤이 뼈 건강에 좋은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귤에는 이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이 베타크리토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골다공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 성분이 이 귤의 베타크리토잔틴은 오렌지의 45배, 레몬의 160배나 많은 양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 베타크리토잔틴을 섭취하게 되면 이 파골세포 활동을 억제해서 뼈 건강은 물론 항상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건데 일본 연구소에서 이 폐경후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귤을 매일 4개씩 먹게 했대요. 귤을 매일 먹음으로써 우리 혈중 내 베타크립토잔틴이 많아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골다공증 위험이 약 92%나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어요. 귤은 이 과육보다 껍질의 베타크립토잔틴 성분이 무려 5배나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껍질을 드시면 골다공증 예방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껍질까지 그냥 씹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껍질과 과육을 함께 갈아서 귤청을 만들어서 먹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귤에는 당 성분이 많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1개 정도, 1개 내지 2개 정도 적정량만 드시는 걸 권장을 하는데 이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귤청을 만들 때 설탕을 안 넣고도 또 단맛을 더 좋게 하는 꿀팁도 있어요. 귤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 귤 안에 있는 신맛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해서 오히려 단맛이 정말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대요. 이때 꼭 귤 꼭지는 제거해야 귤이 견자레인지 안에서 빵 터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귤 껍질까지 넣어서 귤청을 만들어 드시면 겨울 내내 뭐 달달한 거 한 잔 먹고 싶거나 할 때 한 잔씩 타서 드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 귤청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먼저 귤을 씻어야겠죠. 귤을 소금물이나 베이킹소다에 약 10분 정도 담가줘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고요. 자, 키친타올로 물기를 촉촉 제거한 다음 귤의 꼭지를 똑 제거해줘요. 그 다음 전자레인지에 귤을 가열해주면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탕을 안 넣어도
단맛이 정말 좋아지는 방법이에요.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설탕을 조금 첨가하셔도 되는데, 보통 청을 담글 때 과일과 우리 설탕의 비율을 1대1 정도로 하지만 전자레인지로 단맛을 올려주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일반 청보다 약 5분의 1 정도만 설탕을 넣으셔도 맛이 정말 좋아요. 이건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굉장히 맛이 좋더라고요. 전자레인지에서 꺼낸 귤을 믹서기에 껍질째 갈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귤과 궁합이 잘 맞고 감기에 좋은 생강을 한쪽 정도 채 썰어서 같이 넣어주면 더 건강한 생강 귤청이 돼요. 이 귤청 숙성은 실온에 약 하루나 이틀 정도 보관하셨다가 냉장고에 넣으시면 되고요. 드실 때는 뜨거운 물 약 300ml 정도의 귤청 큰술 2스푼이면 굉장히 맛도 좋고 건강한 귤청을 겨울 내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귤의 효능 두 번째는 또 암 예방이에요. 귤에는 베타카로틴, 크리토단틴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항산화제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자유라디칼의 그 나쁜 영향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귤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암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추가로 항산화 작용은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우리 몸의 노화를 방지해주고 세포의 손상도 막고 또 세포의 재생도 도와 각종 질병을 예방해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또한 귤 껍질에도 비타민 P라고 불리는 헤스피리딘이 들어있는데, 이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도 뛰어난 성분이에요. 귤의 효능 세 번째는 또 심혈관 건강이에요. 귤에 들어있는 이 섬유질, 칼륨, 칼슘 등의 성분은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줘요. 이는 고혈압, 심근경색, 돌맥경화, 심부전, 부정맥 등 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귤의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개선이에요. 귤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또한 귤에는 베타클립토키산킨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성분이죠. 이 성분도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해주는 성분이에요. 귤의 효능 다섯 번째는 또 피로회복이에요. 비타민 C가 피로회복에 도움되는 거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비타민 C 뿐만 아니라 귤에는 또 구연산이 풍부한데, 구연산은 신맛을 내는 성분으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도록 도와주는 효능이 있고 피로를 유발하는 이 젖산 물질을 억제해줘요. 또한 그래서 귤의 비타민 C도 피로 해소에 도움되는 성분으로 굉장히 탁월하죠. 귤의 효능 여섯 번째는 탈모 예방이에요. 귤이 탈모를 예방한다고? 자, 귤의 풍부한 비타민 C와 이 항산화 성분은 모근을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는데, 모발 성장 촉진 인자가 분비되도록 유도하는 효능도 같이 갖고 있어서 모낭세포의 복구와 모발의 성장을 도와주는 효능도 있다고 해요. 귤의 효능 일곱 번째는 또 피부 미용이에요. 귤에는 누구나 흔히 아는 풍부한 비타민 C가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 C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항산화 작용에도 굉장히 탁월한 거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기미나 주근깨를 치료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 귤의 효능 여덟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예요. 귤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것으로 밝혀진 이 천연 화합물이 있는데, 이 플라보노이드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귤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잠깐 주목. 이런 귤이 지금 딱 먹기 좋은 수확철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당연히 제주도 귤이 귤 중에서는 으뜸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런 귤도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선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먼저 집 근처 마트 같은 곳에서 귤을 많이 파는데 대부분 일반 노지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는 분들만 드시는 또 타이백 귤이라는 종류가 있어요. 이 타이백 공법으로 열매에 골고루 빛을 반사시켜서 더 당도가 높게 생성을 시킨 귤인데, 빛을 골고루 반사시켜 나무가 물을 많이 빨아들이지 못하도록 억제를 해줘서 귤의 수분을 조절한다고 해요. 왜냐면 귤에 수분이 많으면 이 속껍질이 두꺼워지면서 당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이 타이백을 이용해 물을 조절하게 되면서 당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타이백 귤은 일반 노지감귤보다 정말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은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렇게 귤만 먹어도 좋은데 귤과 같이 먹으면 환상궁합의 음식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귤과 함께 먹으면 굉장히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고구마예요. 이 새콤한 귤과 달달한 고구마는 맛의 궁합도 좋지만 영양적으로도 찰떡궁합이에요. 귤 한 개에는 약 비타민 C 30g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고구마에도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귤과 함께 섭취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귤과 고구마의 여러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서로 잘 섞여서 서로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줘요. 항산화 효과와 감기 예방을 2배로 올려주는 좋은 음식 궁합이에요. 그리고 귤 속의 비타민 C는 겨울철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도 좋고 콜라겐 합성에도 좋아 피부 건강에도 아주 좋겠죠. 귤 껍질을 깔면 하얀 실처럼 생긴 물질을 귤락 또는 알베도라고 하는 섬유질인데, 이 물질은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 예방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고구마의 섬유질과 함께 어우러져 귤 속의 펙틴 성분이 소화 흡수 도와줘서 건강에도, 장 건강에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또 귤에 새콤달콤한 수분이 퍽퍽한 고구마의 식감을 없애줘서 맛과 같은 측면에서도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귤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또 생강이에요. 귤 껍질은 과육보다 껍질에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이 비타민 E, B군, 그리고 엽산이 더 풍부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귤청에 생강을 넣어주시면 참 좋아요. 깨끗이 닦은 귤 껍질 안쪽에 붙어있는 이 뇌과 피를 깨끗이 손질해서 그늘에 잘 말려서 끓는 물에 생강을 함께 달여서 귤 생강차를 먹게 되면 굉장히 훌륭한 건강차가 돼요. 생강의 매운 성분인 진저롤과 비타민이 풍부한 귤이 이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폐를 촉촉하게 해서 기침을 먹게 해서 면역력도 강화시켜주는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귤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견과류예요. 이 견과류는 흔히 아는 장수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귤과 함께 먹게 되면 각종 성인병 예방과 면역력 강화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해요. 견과류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여주는데, 귤이 풍부한 무기질과 비타민이 신진대사 촉진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견과류의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대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견과류와 함께 귤을 섭취하면 아주 좋겠죠. 그러면 귤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귤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있는데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귤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은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 호박, 가지는 귤과 궁합이 잘 맞지 않아요. 굉장히 의외죠. 왜냐하면 이 당근, 호박, 가지 속에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이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효소가 비타민 C를 파괴해서 귤의 효능을 감소시켜요. 한 가지 더, 귤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은 우유예요. 이 우유의 칼슘 성분과 귤의 비타민 성분이 만나면 건강상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이 소화에는 좋지 않은 궁합이에요. 그 이유가 이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은 이 신맛이 나는 과일인 귤의 산과 만나면 엉기면서 응고가 돼서 덩어리가 되고, 또 위산을 만나 또 응고가 돼요. 그럼 덩어리가 계속 커지겠죠? 그 때문에 소화 흡수 기간이 길어지게 돼요. 위에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귤이나 신맛 나는 과일을 많이 먹고 우유를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오히려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귤을 박스채 주문해서 많이 드시는데 지금부터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귤 드시다가 굴 표면에 하얗게 곰팡이 낀 거 있으시면 혹시 어떻게 드세요? 그 부분만 잘라내고 드시나요?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이 곰팡이가 핀 부분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귤 안쪽 전체에 깊숙이 그 곰팡이 균이 침투해 있는 상태인데요. 작은 거라도 혹시나 곰팡이가 있다면 그 귤은 그냥 바로 버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아요. 바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깝다고 드시면 신장도 망가지고 간에도 안 좋고 심지어 폐에 염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관 방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귤 박스 안에 귤을 잘 살펴보시고 곰팡이가 있는 귤은 미리 잘 골라서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베이킹소다나 소금물에 10분 정도 담가 놓으시고 깨끗한 물에 씻으세요. 씻은 다음 수분이 남지 않도록 잘 닦아주시고, 이 신문지 같은 습기 잡아주는 종이를 깔고 보관하시면 되는데, 귤을 쌓을 때 아무렇게나 쌓지 마시고 귤 꼭지 부분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꼭지 부분이 반대쪽보다 딱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귤이 물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오래 보관이 가능해요. 가끔 귤을 밀봉 상태로 보관하시는 분이 있는데, 밀봉을 하게 되면 이 공기의 흐름이 오히려 차단이 돼 알코올이 생성되고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이 통풍이 잘 되게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즐기는 계란과 빵은 암과 치매 예방에 가장 나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브레인푸드라는 별명까지 있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 콜린은 뇌 기능을 강화해주고 뇌세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비타민 B 복합체예요.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증진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여서 기억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 예방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이 콜린 성분을 함유시킨 의약 처방전이 있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도 나와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는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줘서 암 예방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콜린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밀가루예요. 이 밀가루는 75%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저품질의 탄수화물이 많은 빵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이 혈당 스파이크는 갑자기 혈당이 치솟는 경우거든요. 이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혈관이랑 뇌세포에도 손상을 줘요. 계란과 빵을 같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계란 속에 들어있는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형성하려 하는데, 이때 빵에서 나온 탄수화물에 의해 생성된 독소가 이 방어막을 파괴하게 돼요. 계속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특히 백미로 이루어진 쌀밥,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자주 섭취해서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함께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통밀빵, 곡물빵, 이런 다른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같은 강산성 과일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산성 과일은 높은 산도가 있어서 계란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데,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에 포함된 산이 계란 속의 단백질과 반응하면 단백질이 응고가 돼요. 굳어요. 그래서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위나 소화기관 내에서 단백질 응고를 유발시켜서 소화 과정도 방해하고 우리가 더부룩해지고 소화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단백질의 소화랑 흡수가 저해되면 속이 더부룩한 불편함으로 시작돼서 심한 경우에는 배가 아픈 복통, 그리고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계란을 섭취할 때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유와 콩국물과 계란을 함께 같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두유와 계란을 드시거나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 섭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두유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계란에 들어있는 알부민과 같이 결합해서 영양소를 파괴하게 돼요. 이 계란은 노화로 인해서 근육 손실과 근육 감소증에 예방이 되는 우수한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계란 자체에는 비타민도 풍부하고 미네랄도 풍부해요. 근데 이 두유랑 함께 섭취할 경우는 이 영양 성분들의 이점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혹시 계란과 녹차나 홍차 같은 경우도 함께 드신 적이 있어요? 이러한 차들도 피해야 돼요. 그 이유는 찻잎 속에 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탄닌 단백질을 형성하게 돼요. 이는 우리 위랑 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 탄닌 단백질은 우리 몸의 장의 연동운동, 올라가고 내려가고 장이 주물떡거리고 우리가 변을 잘 보아야 되는데, 이런 장의 연동운동까지도 늦추게 되고, 또 장내 환경도 악화시켜서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탄닌과 계란의 조합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계란을 먹은 뒤에 감을 드시면 가벼운 두통과 설사, 그리고 구토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병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폐결석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도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 소화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탄닌은 위와 소화기관 안에서 단백질과 결합해서 덩어리를 형성하고 단백질의 분해 요소일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는 탄닌이 들어있는 음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으로는 햄과 같은 가공육이 있습니다.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정말 최악인데요. 계란은 고단백질인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가공육과 같은 햄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은 경향이 많아요. 이런 가공육은 과도한 나트륨의 섭취랑 포화지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계속 섭취하게 되면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돼서 동맥경화와 같은 심장병,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첨가물과 방부제는 소화를 방해하고 장내 환경에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가 있고, 계란을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은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서 우리 몸의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독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인 듯한 이야기는 왜 생길 걸까요, 도대체?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계란 말고도 정말 많은데, 그 이유는 계란 한 알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이 사람이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 양의 65%나 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양만 따지면 계란 하나를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 든 다른 음식은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계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어요. 이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도 같이 높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란을 한두 개 더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우리 모두 계란을 먹어도 되겠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0대 이후가 되면 당뇨 환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데,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당뇨는 당뇨 한 가지만으로도 위험하지만 당뇨로 인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다른 질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당뇨의 원인 중 하나는 비만이 있는데, 이 비만 관리가 바로 당뇨 관리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비만 위험이 1.5배나 높았고, 당뇨병 위험은 무려 2.1배나 높았습니다. 이렇듯 아침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의 대사가 천천히 느려지면서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위험은 젊었을 때 발생하지 않아요. 차곡차곡 쌓여서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활동량도 감소하고 근육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아침 식사뿐만이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에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 특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계란 한 개에 약 6g 정도가 들어있고, 이 단백질이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 있는 비타민 D, 비타민 B,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비타민 D는 인슐린 분비와 감수성을 높이고 면역력도 길러주고, 콜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 지방간은 비만과 당뇨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인데, 이렇게 좋은 계란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당뇨와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계란과 토마토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 궁합입니다. 계란과 토마토. 이 둘의 궁합은 영양학적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계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한편 토마토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죠. 비타민 C, 그리고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날 때 서로의 영양적 가치가 굉장히 배가 되는 거죠.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지방에 용해되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을 때 그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러한 조합은 우리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계란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철분제 드실 때 흔히 비타민 C와 같이 섭취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데 또 하나를 보면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계란과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아 드시면 아침에 최고의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아보카도 식단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흔히 지중해 식단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계란과 아보카도도 굉장히 좋은 궁합인데 계란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 아보카도에 함유된 건강에 좋은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많이 갖고 있어 이 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서로가 영양적 시너지가 굉장히 폭발합니다. 이 아보카도 속의 건강한 지방은 계란이 단백질 흡수를 더욱 좋게 하고 흡수율을 더욱 높입니다. 또 계란 속에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보카도의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 건강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주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키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는데 이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먹음으로써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의 결합이 우리 몸의 포만감도 높이고 장내 환경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보카도와 계란 샐러드를 아침에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요? 계란을 또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호박을 섭취하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불안감 및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높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 계란과 호박을 함께 드시면 스트레스는 물론 몸의 피로도 같이 줄여주기 때문에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많은 호박을 섭취하면 또 눈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자틴과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망막을 보호하고 황반색소 밀도도 유지시키고 녹내장 또 퇴행성 안구 질환의 발병률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드시는 눈 영양제 조합을 보면은 루테인, 지아잔틴,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잔틴, 또 베타카로틴과 이렇게 다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란과 호박을 곁들인 식사를 하시면 더욱 좋답니다. 계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른 식재료 중 하나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계란과 아주 좋은데 계란이 완전 식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영양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칼슘 함량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유제품인 치즈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해 줄 수가 있죠. 특히 유제품 중에서는 치즈는 계란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치즈는 발효된 우유에서 만들어지면서 그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작용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해서 과다한 단백질의 섭취를 피하면서도 서로 영양적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완할 수가 있어요. 이 사과도 계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 다양한 영양소가 계란에 굉장히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사과가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누적된 해로운 콜레스테롤도 없애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특히 단백질 소화에 매우 이롭다는 점에서 계란 섭취 후 소화가 약간 더부룩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사과를 드신다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똑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노력해보면 어떠신가요?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팥의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팥 이렇게 드시면 당뇨가 사라지고 뱃살이 쏙 빠집니다. 여러분, 겨울에 동지가 되면 우리가 무얼 먹나요? 바로 팥죽이죠. 또 겨울 간식으로 이 팥이 들어간 붕어빵, 호빵 같은 간식도 자주 먹는데요. 이 팥과 함께 먹으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또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팥의 효능 8가지와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이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 간식으로 많이 먹는 붕어빵, 또 우리가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들에도 팥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제일 좋아하는 팥빙수도 있고요. 겨울에는 동지가 되면 팥죽도 먹게 되죠. 자, 이런 팥 요리를 집에서 해 먹는 경우도 많은데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는 분들 많지 않으시나요? 팥을 삶을 때 이 소다를 넣게 되면 팥의 색상이 더욱 선명해지고 팥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어서 팥을 삶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절대 이 소다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가 돼서 우리가 팥의 좋은 성분을 모두 흡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런 팥 요리를 하는 게 좋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팥을 삶을 때는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요. 물에 담가서 한 4시간 정도를 충분히 불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불린 팥을 물에 넣어서 삶아주시면 붉은색의 팥 삶은 물이 생기죠. 이 팥 삶은 물이 건강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간혹 팥 삶은 첫 물에는 팥에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한다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팥 삶은 첫 물에 이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지 마시고 따로 담아두었다가 하루에 한두 잔씩 차로 드셔보시면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팥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팥물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팥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비누가 없던 시절에 이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팥의 효과 두 번째는 당뇨병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할 때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약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하게 했는데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무려 평균 19.5%가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당뇨가 있거나 혹은 당뇨 예방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팥을 꾸준히 드셔보시기를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의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TV에서 연예인들이 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한의학 책 중에 본초강목이라는 책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일반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처방을 할 때도 이 팥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팥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입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그리고 바나나의 약 4배 이상의 아주 고함량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
이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의 신장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몸의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물살이라고 부르는 체질들이 있죠. 좀 잘 부으면서 살이 잘 찌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 다이어트 할 때 이 팥을 이용해 보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여봤습니다. 그랬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약 30% 정도가 줄었고 몸무게도 37%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뭐 사람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팥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포닌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과에 비해서 약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면서 또 대변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배변 자체가 좀 원활하게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의 증식에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좋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것은 몸의 면역력의 향상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들 많이 드시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실 때 이 팥을 함께 드셔보시면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보통 이제 이 머리숱이 점점 줄어들고 머리가 빠지게 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셔보시면 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는 바로 팥과 수수에 들어있는 비오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비오틴은 모발의 모공에서 자라는 단계부터 이제 필요하고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까지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비오틴이 만약에 몸속에서 이제 부족해지면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성장이 잘 안 되게 되고 또 많이 빠지면서 두피 건강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피가 건조해질 수도 있고요.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탈모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팥에는 이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 또한 풍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릿결을 상하게 하는 프리라디칼 성분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팥의 효능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꼭 필요한 탄수화물 소화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는 팥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의 역할 덕분인데요. 이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우리 몸에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서 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팥을 잘 섭취하시면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도 일정 부분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에서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수수가 나왔었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지만 호박에는 비타민 B가 없기 때문에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호박에도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팥과 함께 드시면 그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팥처럼 호박에도 이뇨작용이 있는데요. 팥과 호박의 이뇨작용은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팥은 몸속의 부종, 노폐물, 독소를 빨아들인 다음에 이것을 배출해주는 이뇨작용을 하고요.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서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되는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팥의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거나 또 몸에 힘이 없어서 체력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팥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비오틴뿐만 아니라 바로 칼슘과 철분이 아주 많이 풍부합니다.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약 10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이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요. 마그네슘 또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해줍니다. 그래서 팥 속에 들어있는 이 마그네슘을 통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이 회복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팥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풍부한데요. 이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가 돼서 우리 몸의 급격한 이 혈당 상승을 방지해주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팥의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찹쌀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서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쫄깃한 찹쌀로 경단이나 새알을 만들어서 넣어 먹는 경우도 있죠. 이 선조들의 지혜가 참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 때문에 몸 안의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이 찹쌀 이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겁니다. 다만 팥은 좀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 팥물을 많이 드시거나 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부의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점이 혹시 불편하거나 하신 경우에는 바로 생강이랑 함께 드셔보시면 이 불편함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강은 따뜻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강의 따뜻함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서 장에 무리를 덜 주게 되고 또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몸속의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을 드실 때 이것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약 10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혈당 관리는 중년 이후의 건강을 위해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나이가 들면서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혈당 조절이 중요한 이유 바로 당뇨병 예방과 관리 때문인데 중년이 지나면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젊었을 때는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은 당 수치가 올라갈까 봐 걱정돼서 식사하는 걸 조심하게 되지는 않으세요? 사과식초가 이러한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이 사과초모식초의 효능에 대해 주목했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취침 전 30일 동안 꾸준하게 사과초모를 섭취했을 때 약 10%에서 20% 혈당이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고 또 식사 전에 사과초모 식초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연구 결과 8주 동안 매일 30ml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이 약 23% 정도 감소를 했고 당화혈 색소는 1.4% 정도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사과 식초에는 이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아세트산이 혈당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을 된다고 해요. 식사를 할 때 사과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언제부턴가 TV나 유튜브에 식초가 몸에 좋다고 나오는 거 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건강에 사과 식초가 좋다고 에사비가 좋다고 하는데 이 에사비라고 많이 나오죠. 에사비는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줄인 말인데 에사비는 사실 쉽게 말해 일반 사과 식초보다는 몸에 조금 더 건강한 사과 식초예요. 한국말로는 사과 초모 식초라고도 하는데 사과 초모 식초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식초인지 일반 사과 식초와는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과 초모 식초가 유행인지 또 몸에 어떤 유익한 작용을 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과 초모 식초는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인데 보통 사과를 으깨서 효모와 함께 발효시키면 알코올이 생성돼요. 여기에 초산균을 더해주면 알코올이 초산으로 변하면서 우리가 아는 애플 사이더 비니거 즉 사과 초모 식초가 만들어지죠.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익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과 식초는 사실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건강을 위해서 활용했다고 하는데 옛날부터 특히 소화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죠. 현대에 들어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이 사과 식초가 여러 가지 건강 효과가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애용하는 건강식품이 되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일반 사과 식초와 애플 사이더 비니거는 무엇이 다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 사과 식초와 사과 초모 식초의 차이점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제조 과정이 달라요. 사과 초모 식초는 사과를 발효시켜서 만든 천연 발효식초인데 보통 마트에서 파는 사과 식초와는 다르게 사과를 발효시킨 뒤 사과주가 되는 1차 발효를 거친 뒤에 식초가 되는 2차 발효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쳐서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풍부해지게 만드는 거죠. 일반 사과 식초는 정제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초산균과 효소 같은 사과 식초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유익한 성분들이 제거가 되고 깨끗하게 걸러져 나오게 되는데
사과 초모 식초는 자연 발효 형식으로 제조되고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효소와 특히 마더라고 불리는 유익균 덩어리를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점은 영양 성분에 있는데 사과 초모 식초는 인위적으로 거르지 않아서 그 안에는 유기산이나 폴리페놀, 미네랄 등이 굉장히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이 마더라고도 불리는 초산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세 번째 다른 점은 맛과 향에 있어요. 일반 사과 식초는 상대적으로 깔끔하고 강한 신맛을 갖고 있는데 애플 사이더 비니거는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조금 더 깊은 풍미와 신맛을 갖고 있는 편이에요. 색깔도 정제된 사과 식초는 이 맑고 깨끗한 반면 사과 초모 식초는 색깔이 약하고 밑에 침전물이 있을 수가 있죠. 마트에서 사과 초모 식초를 구입하고 싶은데 일반 사과 식초와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신다고요? 사과 초모 식초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식초 코너에 보시면 다양한 식초들이 가득한데 사과 초모 식초라고 써있거나 영어로 애플 사이더 비니거라고 써있거나 영어로 초모를 뜻하는 마더라고 써있은 식초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유익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과 초모 식초가 건강에는 어떤 도움을 줄까요? 이 사과 초모 식초의 효능 알려드릴게요. 사과 초모 식초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혈당 관리는 중년 이후의 건강을 위해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나이가 들면서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혈당 조절이 중요한 이유 바로 당뇨병 예방과 관리 때문인데 중년이 지나면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젊었을 때는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은 당 수치가 올라갈까 봐 걱정돼서 식사하는 걸 조심하게 되지는 않으세요? 사과 식초가 이러한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이 사과 초모 식초의 효능에 대해 주목했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취침 전 30일 동안 꾸준하게 사과 초모를 섭취했을 때 약 10%에서 20% 혈당이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고 또 식사 전에 사과 초모 식초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연구 결과 8주 동안 매일 30ml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이 약 23% 정도 감소를 했고 당화혈 색소는 1.4% 정도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사과 식초에는 이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아세트산이 혈당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을 된다고 해요. 식사를 할 때 사과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음식물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주고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는 과정도 조절해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식후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과 초모 식초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 몸이 인슐린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 아시죠? 이렇게 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당뇨병 예방뿐만 아니라 혈당이 높아 고민이신 분들, 이미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로 알아볼 효능은 바로 심혈관 건강인데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은 중년 이후에 특히 조심해야 할 건강 문제인데 사과초모 식초는 이러한 심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사과초모 식초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는데 사과초모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혈압이 높으면 심장에도 부담이 가고 혈관도 손상될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죠. 또한 사과초모 식초의 초산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특히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로 이어질 위험도 높고 사과초모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도움이 되죠. 사과초모 식초는 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들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좋다니 심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사과초모 식초를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효능은 바로 소화 개선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중년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소화가 잘 안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사과초모 식초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사과초모 식초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해균 증식도 억제해주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이 건강해지고 소화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위산 분비를 또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위장에 오래 머물러 속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과초모식초가 이를 돕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더부룩함을 느끼신다면 음료로 대신에 사과초모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 사과초모식초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사과초모식초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해외에서는 이미 사과초모식초가 체중 조절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데이비드 베컴의 아내인 빅토리아 베컴이 아침마다 이 사과초모식초를 꾸준히 마셔왔다는 게 유명하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사과초모식초가 체중 관리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알려드릴 건 사과식초의 식욕 억제 효과 때문인데 기능성 식품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식사하기 전에 식초를 섭취하면 포만감을 자극해서 자연스럽게 식사량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고 사과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식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 이 아세트산이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서 식사를 한 후에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과초모식초를 식사 전에 마시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죠. 또한 이 아세트산은 체내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데 지방을 에너지로 변화하는 과정이 원활해지면서 체지방이 줄어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유용하죠. 특히 식사 전에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줘주니 과식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체중 관리가 쉬워지겠죠. 사과초모식초의 효능은 이것뿐이 아닌데요. 다섯 번째 효능은 바로 피로 개선 효과예요. 현대인들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푹 쉬기도 어렵고 또 충분히 쉰 것 같지만 몸은 여전히 찌뿌둥하고 피로가 쌓여서 힘든 날도 많죠. 이럴 때 사과초모식초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효능이에요.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몸에 쌓인 젖산 때문인데 사과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아미노산이 이 젖산을 분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또 미네랄, 비타민, 효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체내 에너지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 촉진이 활발하게 되면 피로감을 덜어주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사과초모식초를 섭취할 때 대부분 물을 같이 마시게 되는데 수분 섭취는 체내의 독소 제거와 해독작용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우리 몸에 독소를 제거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기운을 차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면 몸이 더 쉽게 피로해지고 기운이 빠지기 마련인데 꾸준히 사과초모식초를 섭취하면 피로회복도 빨라지고 활력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제부터라도 꼭 챙겨 드셔야겠죠. 사과초모식초가 건강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효능을 가진 제품이라도 섭취 방법에 따라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사과초모식초 드실 때 꼭 지켜야 되는 주의사항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과초모식초를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은 바로 치아 부식이에요. 식초는 산성이 강한 제품인데 이 강한 산성분이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몸에 너무 좋다고 자주 섭취하거나 농도가 진한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그대로 마시면 치아의 거표면층인 범랑질인 에나멜을 부식시킬 위험이 있어요. 건강하게 섭취하고 또 치아를 보호하려면 사과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아요. 사과식초의 권장량은 약 20ml에서 50ml 사이인데 이게 약 티스푼으로 두세 스푼 정도 돼요. 물 한 컵에 티스푼으로 두세 스푼 넣어서 잘 섞어 드시면 되는데 너무 과하게 농도가 진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혹시 처음 드시는 분들이라면 양을 줄여서 티스푼으로 한 스푼만 물에 섞어 드신 뒤 몸에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섭취 후에는 바로 물로 입안을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해 마시거나 30분 정도는 이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좋다는 것 알려드릴게요. 사과초모식초로 먹을 때 유의할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위산 분비예요. 사과식초는 위장이 약하거나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는 사람들한테는 속쓰림이나 위장 불편감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특히 위염이나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죠. 사과식초의 산성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식초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반대인 상황은 오히려 위에 부담을 주게 되죠. 이런 분들한테는 식전 섭취가 아닌 식후에 섭취하거나 식초를 물에 탈 때 많은 양의 물로 희석해서 마시는 방법 그리고 소량씩 먼저 마셔보시고 본인한테 맞는지 확인한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과식초는 그 자체로도 효능이 매우 뛰어나지만 물이 아닌 다른 음료와 함께 섭취하면 맛도 챙기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 사과식초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 음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레몬수예요. 레몬수는 잘 어울리는 조합 중 하나인데 레몬수에 있는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에 사과 식초를 추가하면 식초의 유기산과 레몬의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를 내서 우리 몸의 독소 배출을 돕고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신선한 레몬을 반으로 잘라서 자른 레몬에 즙을 짜준 뒤 사과 초모 식초 1스푼에서 2스푼과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을 섞어주면 끝인데 조금 더 달달하게 맛있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살짝 추가하면 더욱 상큼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가 있겠죠. 상큼하면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사과 식초 레몬수를 아침에 마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다니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두 번째 사과 초모 식포와 궁합이 좋은 음료는 바로 꿀차예요. 꿀이 몸에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꿀은 향균 작용과 에너지 보충에 좋은 천연재료인데 사과 식초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다는 거 아시나요? 꿀과 사과 식초는 각각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이 꿀과 사과 식초 모두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체내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한 향균 작용도 갖고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2배 효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피부 좋은 분들한테 꿀광 피부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꿀은 피부 진정과 보습 효과가 있어서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 사과 식초 또한 노폐물 배출 기능으로 인해서 여드름 예방과 피부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함께 섭취하면 피부에 더욱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죠.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초모 식초 두세 티스푼 정도 넣고 꿀도 식초와 같은 양을 넣어 드시는 건데 단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취향에 맞게 꿀을 더 넣으시면 되죠. 사과 식초와 꿀을 함께 섞어 마시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면서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피부도 좋아진다니 꼭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겠죠.